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면접 예상 질문이랑 또 거기에 대한 모범 답변 예시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정답을 맞힌다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답변들 속에 담긴 그 문제 해결 방식, 또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브옵스 면접 참 중요하죠. 이번 시간 통해서 저희는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뭐랄까 데브옵스적인 사고방식 같은 걸 좀 엿보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면접관이 된 것처럼요. 이 답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같이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네,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특히 그 서버 CPU가 막 100%까지 치솟는 아찔한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시스템은 막 느려지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까지 실제 현장에서 딱 마주칠 법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버 CPU 사용률이 100%다.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좀 오싹한데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 답변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진짜 식은땀 나는 상황이죠. 이 답변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섣불리 그냥 서버 껐다 켜고 이게 아니라 원인 파악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게 데브옵스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요. 원인 파악이 먼저다. 그렇죠. 첫 단계로는 그 탑이나 아니면 좀 더 보기 편하게 개선된 H탑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를 써서요. 현재 시스템 전체 상황이당 도대체 어떤 녀석이 CPU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답변자는 개인 서버에서 특정 파이썬 프로세스가 문제를 일으켰던 경험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경험을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실제 경험이요? 네네. 그럼 탑이나 H탑으로 범인을 특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네. 딱 범인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찾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깊게 파고들어야죠. PSAUX salt -% CPU 이 명령어로 CPU 사용률 높은 순서대로 프로세스 목록을 다시 쫙 보고요. 해당 프로세스의 그 고유 번호, PID라고 하죠. 그걸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PID를 이용해서 str trace로 시스템 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운영체제한테 뭘 자꾸 요청하는지 추적하거나 아니면 LSOF 명령어로 얘가 어떤 파일들을 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구체적인 동작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str 트레이스나 LSOF로요. 네. 예를 들면 무한 루프에 빠진 건지 아니면 특정 외부 API 응답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디스크 I/O 작업 때문에 혼자 바쁜 건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동시에 당연히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로그 파일도 열어봐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에러 메시지나 좀 비정상적인 활동 기록 같은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말 여러 군데 숨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로그 확인도 풀쓰고. 네, 물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원인이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일단 문제가 되는 그 프로세스만 좀 조심스럽게 중지하거나 아니면 재시작하는 임시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임시 방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근데 답변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S-트레이스 같은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도구 사용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면접에서 이렇게 약점을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 감점 요인을 대거나 그러진 않을지 좀 걱정되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면접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긍정적이요? 왜죠? 왜냐하면 일단 자기 현재 기술 수준, 그러니까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몰라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Strace나 퍼프 같은 다른 성능 분석 도구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같이 제시하면서 성장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신입한테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했다면 평소에 시스템 상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시보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시보드란 건 대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맞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평상시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도 잘 만들어진 대시보드는 정말 필수죠. 이 답변에서는 좋은 대시보드의 핵심 요건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꼽고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가시성입니다. 서버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에러 발생률 같은 핵심 지표들을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인 그래프나 차트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답변자는 그라파나라는 도구를 써서 직접 이런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 덕분에 장애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파나 경험. 네. 둘째는 사용자별 맞춤이에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의 역할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진은 전체 서비스, 안정성이나 비용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거고 개발자는 최근 배포 후에 성능이 어떻게 변했나, 특정 기능 에러율은 어떤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할 거고요. 저희 같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인프라 자원 상태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겠죠. 아, 그러네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냥 똑같은 화면만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할별로 필요한 정보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거나 아예 그냥 별도의 맞춤형 뷰를 제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저 같은 서비스 기획 쪽 배경에 있는 관리자라면 아마 사용자 경험이랑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응답 시간이나 가입자 수 변화 이런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할 텐데 엔지니어들이 보는 화면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세 번째 요건은 명확한 경보 연동입니다. 대시보드가 그냥 예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시스템에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예를 들어 CPU 사용률이 90%를 넘었다거나 디스크 용량이 80% 이상 찼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관련 담당자한테 알림을 보내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CPU 위험 이런 메시지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느 서버에서 발생했고 현재 값은 얼마고 관련 로그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등등 알림만 보고도 대략적인 상황 파악이랑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아줘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지표에서 또 연관된 다른 지표로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드릴다운 기능 같은 것도 필수적이고요. 아, 드릴다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확장 및 유지보수 용이성입니다. 시스템은 계속 변하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확장되고요.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마다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대시보드에 쉽게 추가하거나 또 반대로 불필요해진 지표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드로 대시보드를 관리하는 방식, 대시보드 애즈 코드 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4가지 요건 모두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특히 그 사용자 맞춤이랑 경보 연동은 진짜 실용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답변자는 그래파나 사용 경험 외에 실제 현업 수준의 그런 복잡한 대시보드 설계 경험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대시보드는 만들어 봤지만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효율적인 차트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시스템을 위한 최적화된 뷰 설계 경험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실제 현업에서는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파나 키바나 데이터 도구 같은 특정 도구 사용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도구들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또 어떤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구 자체보다 활용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의지라.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서비스 구조가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하나가 느려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서비스까지 영향을 주는데 정작 어디가 문제의 시작점인지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렵죠. 그래서 분산 추적,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그 복잡성 관리예요. 사용자 요청 하나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내부 서비스들을 거쳐서 처리되는데 그중 어디선가 병목이 생기거나 에러가 나면 기존의 그 단일 서비스 로그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분산 추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네, 분산 추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용자의 최초 요청이 시스템에 딱 들어올 때 고유한 아이디, 이걸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이걸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여러 내부 서비스들, 예를 들어 상품 목록 조회 서비스 갔다가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갔다가 장바구니 서비스 갔다가 추천 서비스 거치고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각 서비스에서의 작업 단위를 스팬이라고 불러요. 이 스팬들에도 고유 아이디, 스팬 아이디랑 부모 자식 관계 정보를 딱 부여해서 서로 연결하는 거죠. 각 스팬에는 작업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고요. 아, 트레이스 아이디랑 스팬 아이디로 다 연결을 하는 거군요. 네. 예거나 집킨 같은 분산 추적 시스템들은 이렇게 수집된 트레이스랑 스팬 정보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요청이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순서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거쳐갔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그 요청의 여정을 따라가는 지도를 그려주는 셈이죠. 요청의 지도라니 비유가 아주 재밌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5초나 걸린다. 이런 불만이 딱 접수됐다고 해보죠. 분산 추적 데이터를 보면 이 5초 중에 인증 서비스에서 0.5초, 재고 확인 서비스에서 3초, 실제 결제 처리에서 1초가 걸렸구나. 이런 식으로 병목 구간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서비스 로그 뒤지고 서로 시간 맞춰보고 하면서 추측해야 했던 그 과정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단축시켜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애 분석 시간을 확 줄이고 시스템 성능 최적화 포인트를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와, 이해가 쏙쏙 됩니다. 병목 구간을 바로 찾아낸다니 이 답변자는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Node.js 샘플 서비스에 직접 간단한 트레이스를 적용해 본 작은 경험도 언급하고 있네요. 오픈 텔레메트리가 표준이라는 건 그럼 예거든 집킨이든 상관없이 이 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런 작은 실습 경험도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는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요. 분산 추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계측 인스트루먼테이션 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예거, 집킨, 데이터독 같은 다양한 백엔드 시스템으로 비교적 쉽게 전송할 수가 있어요. 아, 호환성이 좋군요. 그렇죠.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해 본 경험은 없더라도 이렇게 업계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코드를 좀 만져보고 트레이스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 본 경험은 이론 학습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작은 실습을 통해서 개념을 좀 몸으로 익히고 앞으로 실제 시스템 적용이라던가 아니면 모니터링, 알림 시스템 연동 같은 심화 학습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작은 경험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자, 분산 추적으로 시스템 내부의 병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관문, 방화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P 테이블즈에 대해서도 묻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리 내부 시스템 잘 만들어도 외부 보안이 뚫리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랑 신뢰하기 어려운 외부 네트워크, 주로 인터넷이죠. 그 사이에 딱 위치해서요. 미리 정해진 규칙, 폴리시나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하고 허용할 건 허용하고 차단할 건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 장비 형태도 있고 소프트웨어 형태도 있고요. 네, 방화벽. 기본 중에 기본이죠. 리눅스 환경에서는 커널 자체에 내장된 패킷 필터링 기능인 네트 필터를 제어하는 사용자 공간 도구로 IP 테이블즈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IP 테이블즈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네트워크 패킷의 헤더 정보, 예를 들면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 종류, TCP, UDP, ICMP 등등 이런 걸 보고요. 미리 설정된 규칙 목록이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딱 일치하는 규칙에 정의된 행동, 이걸 타겟 또는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accept, 통과시키고, drop, 조용히 버리고, reject, 거부 메시지 보내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IP 테이블즈는 명령어도 좀 복잡하고 약간 오래된 기술이라는 그런 인상도 있는데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WS의 보안 그룹이나 뭐 네트워크 ACL 아니면 웹방화벽 와프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여전히 IP 테이블즈를 깊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편의성이나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성 때문에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예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IP 테이블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IP 테이블즈는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 보안 그룹이나 다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어셈블러를 직접 쓰진 않아도 그 원리를 알면 고급 언어의 동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기본 원리의 중요성 말씀이시군요. 네. 이 답변자도 보면 개발 서버 설정하면서 SSH 접속 포트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막고 디폴트 드롭 폴리시, 꼭 필요한 웹 서비스 포트만 선별적으로 여는 accept 룰 추가, 그런 간단한 IP 테이블즈 규칙을 직접 적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 개념이랑 리눅스 환경에서의 적용 능력을 보여주려는 거죠. 물론 네트워크 주소 변환 설정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규칙 작성 경험은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실습을 통해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또 IP 테이블즈 외에 현업에서 쓰는 다른 방화벽 솔루션에 대해 질문하면서 기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원리의 중요성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 의지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포인트네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마지막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CPU 사용률은 한 50% 정도로 여유로운데 이상하게 서비스 응답 시간은 10초 이상 걸리는 상황. 와, 이거 정말 답답하고 원인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숨겨진 지표들을 좀 파헤쳐 봐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 꽤 자주 발생하고요. 특히 초보 엔지니어들이 당황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CPU만 보고 서버 괜찮은데 왜 느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거든요. 이 답변은 바로 그 함정을 지적하면서 CPU 외에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숨은 주범들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OS 레벨에서 다음 3가지 영역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수분 주범들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디스크 I/O 대기, 디스크 인풋 아웃풋 웨이트입니다. 아무리 CPU가 빨라도요, 애플리케이션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디스크의 데이터를 쓰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전체 응답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디스크 자체가 좀 느리거나 HDD처럼요. 아니면 동시에 너무 많은 I/O 요청이 막 몰릴 때 병목이 발생하죠. 리눅스에서는 IOstat 같은 명령어로 I/Wait 값, 그러니까 CPU가 다른 할 일은 없는데 디스크 I/O 작업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쉰 시간의 비율이나 await 값, 즉 개별 I/O 요청이 처리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자는 개인 프로젝트에서 IO스탯으로 높은 await 값을 발견하고 원인이 느린 HDD에 있구나 파악해서 SSD로 교체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CPU는 놀고 있는데 디스크 때문에 발목 잡히는 상황.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대기 또는 지연, 검제션 관련 지표입니다. 요즘처럼 여러 서비스가 서로 막 통신하면서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성능이 전체 응답 시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API 호출이 느리거나 내부 서비스 간 통신에 병목이 있거나 심지어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패킷이 막 드랍되는 경우도 있어요. 넷스탯이나 더 최신 명령어인 SS 아니면 커널이 제공하는 통계 정보 파일 프랑넷, 데브 이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패킷 손실, TX, RX 드랍이나 에러, 카운트가 증가하지는 않는지, TCP 연결 재전송이 자주 발생하는지, 네트워크 송수신 큐가 길게 쌓여서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문제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세 번째 주범은 바로 메모리 스와핑입니다.
서버의 그 물리적인 램,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지면요. 운영체제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당장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페이지,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들을 하드디스크의 특정 영역, 수압 공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내렸습니다. 수압 아웃. 그리고 나중에 그 데이터가 다시 필요해지면 디스크에서 다시 읽어와야 하죠. 수압 인. 수압. 문제는 디스크 접근 속도가 램 접근 속도보다 뭐 수천 배에서 수만 배 이상 느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느리죠. 그래서 스와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CPU 사용률 자체는 낮더라도 시스템 전반의 반응 속도가 그냥 팍 떨어져서 응답 시간이 몇 초씩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vmstat이나 free 같은 명령어로 수압 인아웃, C수업 발생 빈도나 수압 공간 사용량을 확인해서 메모리 부족이 성능 저하의 원인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스와핑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실제 필요한 메모리보다 램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뭐 아주 약간의 수압 사용은 정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수압 값이 높게 나타난다면 메모리를 늘리거나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결국 이 세 가지, 디스크 I/O, 네트워크, 메모리 스와핑은 CPU 사용률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지표 뒤에 숨어서 시스템 성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문제를 진단할 때는 항상 이 숨은 지표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다각적인 시야가 필수적입니다. 이 답변 역시 관련 OS 지표 확인 경험과 문제 해결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네트워크 트래픽 상세 분석이나 커널 레벨의 깊이 있는 수압 분석 경험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관련 학습 계획을 밝히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앞서 CPU 100% 상황에서 보여준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집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면접 답변 예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CPU 100% 상황에서의 그 침착하고 단계적인 대처법부터 시작해서요. 또 사용자를 고려한 효과적인 대시보드 설계 원칙,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필수 기술인 분산 추적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화벽과 IP 테이블스의 원리, 마지막으로 CPU 너머에 숨겨진 성능 병목 지점들을 찾는 방법까지. 단순히 기술 지식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또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이게 바로 데브옵스 마인드셋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답변들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규모라도 직접 적용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 이건 비단 신입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일 겁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당장의 완벽한 기술 숙련도보다는 이런 학습 능력과 성장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 해결하기 위해 계속 배우고 개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업무나 학습 분야에서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수치나 결과 너머에 숨어있는 어쩌면 시스템의 진정한 건강 상태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근본적인 매트릭이나 핵심적인 의존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분명 예상치 못한 귀중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